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에 찾아뵙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기차였습니다. 기차. 사실 요즘에는 기차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또 기차 타고 연휴에 또 먼 길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 기차라는 정답을 준비를 했고요. 맞는 분들이 또 추억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9970님이 84세 아버지께서 기차표를 사러 며칠 전에 직접 역에 가서 시간표를 보고 차표를 사오셨네요. 저희가 예약해드린다고 해도 또 고령이시지만 그 아버지께서 직접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보여주신 것 같네요. 장현희 님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지 않을까요? 이병열차가 떠오르네요. 야, 예전에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그 김민우 씨의 노래 나오면 옛날에 진짜 군대 가기 직전 이거 다 울었었는데 제 얘기인가요? 그리고 4609님이 작년 5월에 군 입대한 막내 아들 첫 휴가 오늘 오는데 설 연휴라서 KTX 표가 없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코레일 앱에 들어가 보니까 예매 취소표가 한 좌석 나와서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막내 아들의 첫 휴가 행복한 연휴 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361님은 국민학교 6학년 수학여행 때 기차 타고 갔었을 때 굴 속을 지날 때 여학생 얼굴에 검댕이 칠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굴 속. 예전에 진짜 기차 타고 터널 지나가면 얼굴에 까만 거 묻는다고 어르신들이 그 장난들 많이 치셨었는데 와, 저도 진짜 어릴 적에 들었던 굴 속 지날 때. 여러분 추억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연휴 전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증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0.3% 올라서 2,618포인트. 코스닥은 1.2% 더 많이 오른 821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4원으로 어제랑 큰 변동은 없네요. 1326.4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되게 지지부진한데 해외 증시 미국도 많이 올랐고 일본도 많이 올랐고 특히 인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정말 그 핵심 요직에 인도 출신 CEO들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인도에서는요. 그 이른바 유니콘이라고 하는 탄탄한 스타트업 생태계도 또 많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도 경제 한번 또 공부해 보실까요?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진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거기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니콘이라고 하는 집계가 이제 기업 가치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다 집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올해 초 기준으로 유니콘을 111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년간 물론 조금 부침도 있지만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벤처 투자 규모를 보면 적게는 30조 원, 많게는 55조 원 정도까지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소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좀 편의하게 코끼리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국토 면적도 넓고 한국의 한 30배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또 인도 시장이 신흥국 중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미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는 그 한때 식민 지배를 당했었던 영국의 GDP를 넘어서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5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GDP 규모로. 인구로도 중국과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작년 한때에는 중국의 14억 1,200만 명 인구를 넘어서서 인도가 조금 한때 전 세계 인구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위. 그리고 1인당 GDP는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1인당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5위. 1인당 GDP로 하면 한 2,200달러 정도여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불력을 갖추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인도에서 추산하고 있는 중산층이 한 2억 명에서 한 3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만 있어도 충분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인도의 내수 시장이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크게 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1인당 GDP가 2,200달러예요? 예. 그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 이제 10분의 1인가요? 예. 달러 기준으로? 네, 달러입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 정도 되니까. 예. 조금 요건 헷갈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랍니다. 인도 시장이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미중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편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원래 중국이나 홍콩에 있던 그 지점이나 그 아시아 지사를 인도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망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뭐 모건 스탠리나 IMF 같은 이런 그 기구들이 네. 인도에 대한 그 호실적을 기대하는 그 내용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인도가 5, 6년 뒤에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서 GDP 기준으로 경제 규모 3위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다든지 영국의 싱크탱크 한 곳은 이제는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G3 시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글로벌 뭐 대기업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좀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인도의 투자를 지금보다 4배 정도 늘려서 우리 돈으로 한 34조 원 정도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CEO가 100억 달러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글로벌 핀테크 센터를 인도에다가 위치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CEO가 직접 인도 총리를 만나서 인도 안에 우리가 첨단 산업을 협력할 수 있는 뭐 단지를 짓거나 기술 협력을 하자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거의 작년 중반부터 이런 소식이 쏟아지는 걸 보면 인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탈중국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니 진짜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100개가 넘는다. 111개. 이렇게 많이 유니콘이 탄생하는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구가 정말 많죠. 지금 한 14억 8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인구의 그 중위 연령이 28세 정도입니다. 젊은 나라죠. 진짜. 정말 젊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35세 미만 인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인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유니콘이 왜 많이 나올 수 있냐라고 보면 일단 교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이나 기술 중심의 육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IT 기술자나 엔지니어 풀이 굉장히 많고요. 집계를 보면 매년 기술 인력이 나오는 게 한 10만 명 정도가 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 공과대라고 하는 그 IIT 같은 경우는 인도 유니콘 창업자들 상당수를 배출해냈고 또 그 덕분에 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어떤 IT 연구개발 거점으로 인도를 선택을 하고도 있습니다. 또 영어 사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먼저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고 잘 됐을 때 이것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에 영어를 좀 쓰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서비스를 내놓을 때부터 이제 영어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진출하는 장벽이 좀 낮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IT나 플랫폼 분야에서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다른 뭐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국의 유니콘들이 훨씬 더 서비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창업자들도 인도 안에서 성장한 창업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다라고 불리는 뭐 벵갈루루를 중심으로 뭐 뭄바이나 뉴델리 같은 곳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유니콘들이 거점을 잡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하. 일단 인적 배경도 많고 공용어 수준의 영어, 그렇죠? 같이 또 쓰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거의 장벽 자체가 없는 인도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임수성님이 인도 주식은 어떻게 사죠라는 질문. 우리나라에서 그 인도 개별 회사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직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인도에도 2개 증시가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 거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도 관련된 ETF는 여러 가지가 이제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이라든지 몇 개만 묶어서 이런 ETF가 있기는 있죠. 그러면 인도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인도 최초의 유니콘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아마존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플립카트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유명한데요. 플립카트? 네네. 그러니까 인도 실리콘밸리 벵갈루루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인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점유율이나 뭐 어떤 그 시장 성장세에서 가장 뭐 압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아마존, 인도의 쿠팡 뭐 이런 회사네요. 네네. 사실 이제 인도의 아마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마존이 인도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도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플립카트가 훨씬 더 잘 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2012년도에 유니콘의 그 이름을 올렸고 사실 플립카트가 이미 2018년도에 그 미국의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에 인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당시 16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플립카트의 지분 한 77% 정도를 가져갔고요. 아하. 사실상 인수를 한 사례이고 그러네요. 당시까지 월마트가 집행했던 어떤 인수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내고 인수를 한 사례입니다. 다만 월마트가 인수한 뒤에도 뭐 싱가포르나 캐나다 연금 같은 곳들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던 상황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 가치가 한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6조 원 정도 됩니다. 46조 원이요? 46조 원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시가총액하고 얼추 비슷하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월마트가 사실 해외 사업은 좀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만큼은 그래도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나 보네요. 뭐 일각에서는 미국 내에서 아마존에 밀린 것들을 월마트가 인도에서 뭐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인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넓고 그리고 2018, 2019년도 이때가 사실 2015년도부터 인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보급률이 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온라인이나 이런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들, 쇼핑몰들이 워낙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인도 플립카트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고객이 4억 5천만 명. 네. 인도 시장에서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가. 네, 4억 5천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인도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플립카트의 점유율이 한 43%에서 많게는 48%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의 인도 그 사업자 법인이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위 사업자다 보니까 워낙 몸집도 잘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월마트가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도 이미 이 플립카트가 온라인 패션 사업부를 가지고 있던 걸 분사시켜서 하나 또 법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온라인 결제 회사를 인수하거나 심지어 인도 내에서 글로벌 경쟁사였던 이베이 인디아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압도적인 사업자로 좀 몸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에서 월마트가 인수를 했고요. 사실 월마트는 그 2018년도에만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작년 여름에도 다른 글로벌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들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거의 한 14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지분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워낙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월마트가 인도 내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또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플립카트라고 하는 인도 최초의 유니콘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월마트 인수가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인도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인도에서 유니콘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분야 중에 하나가
음식 배달 분야입니다. 뭐 인구가 많은 탓이기도 할 것 같고요. 네네네. 가장 많은 유니콘들이 탄생했고 심지어 상장해서 유니콘을 졸업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회사가 이제 조마토라고 2008년도에 설립해서 2015년도에 유니콘의 이름을 올렸고 2021년도에 이미 그 인도 증시에 상장해 있는 온라인 음식 배달 회사입니다. 뭐 조마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인도판 뭐 배민 뭐 쿠팡이츠다라는 느낌인데요. 여기가 인도 이런 테크 유니콘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장을 시도해서 성장을 했고요. 뭐 피델리티나 싱가포르 정부나 중국의 그 알리바바 그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손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스위기나 빅바스켓 같은 음식 배달 유니콘들이 많이 있고 워낙 그 인도 시장에서 음식 배달 분야가 성장세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네. 고기나 해산물만 배달하는 사업체도 유니콘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식료품과 전자기기를 좀 빠르게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회사들도 유니콘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나 역시 뭐 음식 배달하는 그 산업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것도 14억이 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니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또 거기서도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요. 조마토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또 따라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마토도 맨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오프라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여기는 어떤 메뉴를 팔고 있다라는 그 정보만 제공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또 어떤 그 리뷰를 남기고 하다가 음식 배달까지 추가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 말에 그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글로벌 경쟁사인 우버이츠 인도 사업부를 이 조마토가 인수를 했고요. 2022년도 말에는 또 다른 경쟁자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 공격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서는 그냥 음식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 배달 인프라에 붙여서 좀 배달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 아닌 물류나 다른 상품들도 팔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을 키운다는 것은 조마토가 물론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뒤따라오는 유니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하고 또 앞서가야 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O2O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뭐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또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영역에는 O2O 플랫폼 유니콘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성공하려면 그만큼 일단 기반이 되는 오프라인이 충분히 커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나라가 크다던가 인구가 많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이런 배송들이 좀 돼야 되니까 인건비가 좀 비싸지 않아야 되고요. 네.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인터넷 가입자도 많아야 되고 젊은 층도 많아야 되고요. 생각해 보면 이 뭐 대여섯 가지 요건들을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도시가 인도다, 나라가 인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호텔 체인이나 그 O2O의 대표 주자인 차량 호출 같은 것들 그리고 그 O2O 기업들을 위한 그 서비스 인프라까지 굉장히 유니콘으로 많이 성장을 해 있고요. 특히나 뭐 모바일 핀테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가입자만 11억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걸 또 바탕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O2O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여러 가지 규제나 문제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인도에서는 시장이 또 먼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O2O 방식의 서비스이긴 한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이나 이런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로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배송 대행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 O2O 방식의 안경 판매 유니콘 그 렌스카트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있는데요. 여기가 2011년도부터 거의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나 선글라스나 일반 그 안경점에서
찾을 수 있는 물품들을 거의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 이제 PB 상품, 자체 제작 상품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제품들은 굉장히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서 좀 저렴하게 팔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경점 가서 써봐야 가장 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가 셀카를 찍으면 당신 얼굴에는 어떤 디자인에 또는 어떤 사이즈가 맞아라고 추천을 해주고 또 그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서 안경을 좀 얼굴에 직접 올려서 그 시범적으로 착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에다가 합성처럼 해서 내가 실제로 저 안경을 쓴 것처럼 미리미리 보여주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렌즈는 직접 이제 안경점 가서 사야 되는 거고 테만 온라인으로 우리나라는 살 수 있죠. 네, 주로 이제 렌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도수가 맞춰져 있는 그 렌즈라던가 이제 미용 렌즈 같은 것들은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아직까지는 그 열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렌즈 같은 경우도 보면 월별, 그러니까 매월 구매하는 그 구매자가 10만 명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인도 안에서 오프라인 매장도 한 2,0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작년 2023년도 한 해에만 네. 투자 유치한 금액이 여기가 6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6억 달러면은 한 8천억 정도?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나 이제 큰 손들이 6억 달러를 작년 한 해에만 투자를 했고 누적으로 투자받은 게 16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업 가치가 한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하네요. 6조 원 정도로 넘어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온오프라인 안경 판매 플랫폼 렌즈카트라는 회사 이미 기업 가치가 6조 원을 넘어섰다. 대단합니다. 일단 또 시장이 그것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약을 사서 약을 배송받는 서비스도 좀 우리는 뒤처져 있는데 이거는 자꾸 왜 제가 인도를 일본이라고 할까요? 네. 인도도 이거 굉장히 또 빠르게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온라인 약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 잠깐 그 허용이 됐다가 조금 다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약국 유니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팜이지라고 하는 회사와 1mg이라는 두 가지 사업자가 가장 대표적인 그 약 배송 유니콘인데요. 팜이지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온라인 약국을 시작을 해서 주로 그 만성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원격 상담, 약품 배송 그리고 일부 진단 테스트용 키트 같은 것들을 팔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온라인 약 배송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전국에 제휴하고 있는 오프라인 약국만 6만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인 그 1mg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뭐 점유율이 만만치 않고요. 한때 그 월 평균 사용자가 한 4천만 명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mg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그 자동차 기업으로 유명한 타타에서 이미 2021년도에 인수를 한 바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약국 체인을 좀 오픈을 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플립카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약국 사업을 추진을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시장도 크네요. 온라인 약국. 그리고 또 O2O 서비스 하면 이제 누구나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사 도우미를 불러주는 이런 앱도 인기가 있고 한데 인도에서도 와 이런 것까지 연결해 주나 싶은 서비스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자잘한 것들을 고쳐주는 보통 이제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뭐 핸디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잘한 것들을 고쳐주는 사람들만 연결해줘서 유니콘의 이름을 올린 뭐 어반 컴퍼니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자 불러주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뭐 공사 현장, 산업 현장이 아니라 예. 집수리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뭐 화가나 목수 같은 좀 특수 그 기술자들을 불러주는 것으로 유니콘의 일은 암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일자리 구인구직 수요가 인도에 워낙 많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3분의 2가 35세 미만이다 보니까 네. 구인구직 니즈가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암나 같은 경우는 그 덕분에 창업하고 2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 유니콘에 바로 이름을 올린 편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기업 가치 1조 원. 네. 그 기준이고 데카콘이라고 하면 그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데카콘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기업 가치 10조 원 정도를 넘어선 데카콘 기업도 이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이주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바이주스요? 네. 주스 파는 회사요? 네. BYJUS입니다. 바이주스. 네, 바이주스인데요. 예. 여기가 2011년도에 설립해서 교육 분야 유니콘이고요. 교육 회사예요. 네, 사실 여기는 인도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교육 스타트업,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뭘 하고 있냐? 온라인으로 그 비디오 기반의 그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수업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다라고 하면 네. 아마도 뭐 미취학 아동들의 영어라든지 이제 그 학생들의 그 공부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여기는 좀 수업이 고등교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공과대 입시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인도의 의치대 입시 시험인 니트를 준비한다거나 MBA에 진학하기 위한 시험들을 준비할 때에도 가장 그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워낙 성장을 해서 거의 뭐 전 연령대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인도가 아니라 다른 7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학원인데 이거 역시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10조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실적도 많이 나옵니까? 바이주스가 그 현재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치로는 네. 연간 그 재결제율, 리텐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재결제율이 8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뭐 2023년도에 결제를 하면 2024년도에 재결제를 하는 그 사람 수가 85명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인도에서는 K10이라고 불리는데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까지의 전체 학습 과정이거든요. 네. 이 온라인 교육 점유율에서도 이 K12 분야에서 9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유율이요? 네, 그러면은 90% 넘으면 그냥 그 뭐 막강한 1위 사업자. 시장 다 잡았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고 네. 사실 바이주 같은 경우도 모든 콘텐츠가 영어로 제공되다 보니까 영미권이나 글로벌 호주 같은 곳에서도 사용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게 2022년도 말인데 그때 이제 그 사모펀드인 블랙락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13조 3천억 원 정도. 이 기업 가치를 통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들 중에서 글로벌 1위 인도 그 내에서는 전체 2위 기업 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 그게 온라인 학원과 같은 그런 회사 바이주스. 역시 어느 나라나 교육열은 빠지지 않나요? 특히 이제 사교육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체감해보진 못했지만 이제 네.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히 교육률이 높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입시 경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뭐 입시 학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지표를 보면 인도 평균 가계 소득 중에서 한 12에서 15% 정도가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K12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학생 수가 2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고요. 그 미국에 이어서 온라인 교육 시장으로는 전 세계 2위이고요. 또 바이주스 같은 경우도 그 원래는 인도 내에서 그 오프라인 수학 강사 출신인데 워낙 학생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던 중에 이렇게 사업체로 좀 발달을 한 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덕분에 바이주스 이외에도 인도 교육 시장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바이주 외에도 에듀테크 유니콘으로 뭐 베단투 또는 뭐 언 아카데미 뭐 업그레이드 같은 유니콘들이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경쟁 업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바이주스가 현재까지는 90%. 네. 그러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타 강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매출 쭉쭉 올려주지 않습니까? 인도도 일타 강사 개념이 있을까요? 일타 강사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온라인 강의가 화면이 있고 뭐 칠판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판서를 하시면서 좀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일반적인데 바이주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제로 좀 몇 개 샘플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영상이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쓰고요, 그래픽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미국 스타트업을 하나 인수를 하면서 가져온 기술이 있는데 필기 인식 센서 기술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유아들에게 좀 많이 쓰는. 데 특수 센서가 달려있는 펜을 보급을 해주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이 오프라인 책이나 노트에 필기를 하면 예. 펜에 달린 센서가 그 필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네. 학생 또는 강사의 태블릿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강사는 실시간으로 그 필기 내용을 보고서 본인도 그 특수 센서가 달린 펜으로 바로 첨삭 지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 AI 기술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학생은 이런 개념을 좀 어려워할 거야라는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이 정도 시기쯤 되면 이걸 좀 공부 다시 하세요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좀 어린 학생들은 이 학생은 어느 때 공부를 하면 좀 그 학습 진도가 빠르다라는 걸 좀 점검을 해서 특정 시간대에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 지도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을 했네요. 대단합니다. 필기하는 게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실시간으로 오가는 투자를 아까 또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대단한 기업들이 여기 투자 많이 했다고요. 여기가 이제 설립한 이후로 누적 투자금이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6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네. 뭐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도 들어가 있고요. 뭐 세콰이어 캐피탈, 타이거 글로벌, 뭐 글로벌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했던 큰 손들은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때 유명해졌던 게 2016년도에 그 마크 저커버그 현 메타 창업자가 그 아시아 투자를 했던 것으로는 첫 번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그 매년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를 내고 있는 그 메리미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 인터넷 또는 이런 플랫폼 투자의 그 큰 손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여기는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 마크 저커버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선 재단이 투자를 하는데요. 그 자선 재단이 아시아에 투자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뭐 교육 기업이니까. 어떻게 근데 이 회사 바이주스라고 하는 인도의 90% 온라인 학원 강의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회사 쭉쭉 잘 나갑니까? 어때요? 네, 다만 작년 말부터 기업 가치 측면에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이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전 세계 그 유니콘 데카콘들이 거의 다 기업 가치의 하락을 겪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 맞으면서 네,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알려진 게 작년 말에 첫 번째로 알려졌는데 그 바이주의 한 지분 9% 정도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네. 이제 매 분기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그 뭐 얼마 정도 가치야라는 그 평가를 하는데 그때 30억 달러가 안 된다라고 바이주를 평가를 했고요. 또 올해 초에도 블랙락이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한 10억 달러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바이주가 2022년도 말에 220억 달러 정도로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때 대비 거의 95% 정도가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주 원인으로는 이제 워낙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이제 회사는 90%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매출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보다 매출이 항상 줄어들었었고 또 워낙 이 바이주가 본인들이 그 몸집이 크다 보니까 뭐 코딩 학원이나 뭐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것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5억 달러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자금을 많이 쓰니 그만큼 좀 부담이 있었던 것들이 기업 가치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 시절 맞으면서 여기도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진 거고 여기는 아직 이제 상장을 한 곳은 아니고요. 네, 상장은 안 했는데 최근에 그 창업자가 좀 자금 문제 돈 세탁이 좀 의심된다라는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통지도 받았어서
그래서 그 설립자가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뭐 CFO나 이런 그 주요 임원들도 물러나고 신규 경영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의 어떤 상장이라기보다는 좀 내부 단속을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그 쟁쟁한 자금의 투자를 받았는데 약간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커지는 반면에 또 홍역을 또 앓기도 하고요. 또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또 뭐 거품 논란이 또 늘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나라가 성장을 하면 그 시장에서 이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또한 테크 기업이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핀테크라고 하고,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도 핀테크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핀테크 산업이 한 2025년도면은 1,500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흔히 핀테크 채택률이라고 하죠.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냐. 네. 그게 한 87% 정도가 되고요. 와. 근데 코로나가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코로나 이후에 그 처음으로 이런 온라인 결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해봤다라는 성인들이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소비자가 많이 편입이 됐고, 코로나 때. 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당연히 온라인 결제, 뭐 온라인 대출, 그리고 보험이라고 불리는 뭐 인슈어테크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핀테크 분야 유니콘만 2022년도 기준으로 23곳. 네, 그 유니콘만 23곳이다 보니까 인도 유니콘 5개 중에 하나는 핀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예전에 그 페이팔도 그렇고, 페이팔이 이제 미국에서 페이팔 뭐 마피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스타트업들이 탄생한, 큰 돈 벌어서 그 모체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산업 경제가 커질 때마다 금융도 같이 커지고, 그러면 인도에서 주목해봐야 할 대표격인 핀테크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상장에 성공을 해 있는 그 페이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페이텀. 네, 청취자분들은 그냥 뭐 인도판 카카오페이다, 인도판 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맨 처음에는 공과금 같은 것들을 그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활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학교 수업료 같은 경우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제, 모바일 지갑, 온라인 은행, 온라인 보험, 자산관리, 심지어 뭐 선결제 후 구매라고, 선구매 후 결제라고 불리는 BNPL 네. 같은 것까지 뭐 금융 분야에서는 완전히 슈퍼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1년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4억 5천만 명. 네. 네, 한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 횟수만 12억 회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워런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도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버크셔가 인도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뭐 엔트그룹이나 그 소프트뱅크 같은 곳들도 투자사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텀. 워런 버핏도 여기다 투자를 했고, 그러면 와 되게 잘 나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물론 잘 나갔고, 그래서 네. 2021년도에 당시에서는 인도에서 가장 큰 그 IPO 중에 하나로 약 한국 돈 26조 원 정도로 그 시가총액을 찍으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다만 그때 이후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하. 당연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발 주자가 있으면 후발 주자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뭐 구글페이도 들어와 있고, 월마트가 인수한 폼페도 있고, 현지 경쟁사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사실 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 페이텀이 진행하고 있는 은행 서비스가 그 인도 중앙은행에서 몇 가지 그 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규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총을 제가 어제 보니까 한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 예? 네, 26조 원에서 한 4조 5천억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카카오뱅크만 초반에 거품이고 쭉 떨어졌던 게 아니고,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네요. 우리 투자자들도 인도에 이제 투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부펀드도
인도에 좀 투자도 한다 하죠. 네, KIC 같은 경우도 한국투자공사죠. KIC도 그 인도 뭄바이 사무소를 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설립 인가가 낮다라는 보도 자료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에는 처음 거점을 그 잡는 거고요. 뭐 네이버나 크래프톤 같은 이 기업들도 좀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의 그 이제 운용 규모가 큰 벤처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 투자를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처럼 워낙 이제 글로벌 유니콘들이 기업 가치 하락을 이제 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도 거기서 좀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이런 그 밸류에이션 조정 또는 그 고밸류 좀 이슈가 해결되고 난다면은 인도에 좀 특화되어 있는 펀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가는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밸류에이션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좀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제거가 되고 난 뒤에 그 실체를 따라서요.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이제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전체 GDP는 굉장히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네. 1인당 국민소득은 $2,400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좀 큰 편이고 지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들이 그 있고요. 정치나 행정 구조도 실제로 인도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또 분쟁이 있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순리 절차와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콰이어나 라이트스피드 같은 글로벌 VC들이 인도에 특화되어 있는 중대형 펀드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은 워낙 우수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좀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때까지 그 어떤 그 내실을 좀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아하. 해서 우리가 인도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고 규모도 크고 스타트업 한번 나오면 그냥 막 조 단위로 그냥 쭉쭉 가고도 있으니까요. 또 그게 투자자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만큼의 위기도 있고요. 자, 벤처 캐피탈리스트 조가연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집단행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인허가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정부 목표치의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2만 6천 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져 목표치인 8만 가구의 3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72곳에서 청년 9,639명을 대상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지난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미국의 6번째 최대 수입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에 저희가 답해드리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258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거래처에 이 선물 세트 그리고 상품권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주고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자 등 김영란법에 해당된다면 이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는요. 이 평소에는 15만 원, 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물 받는 날짜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청탁금지법에는 이 명절 기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당일 기준, 그 설날 기준으로 해서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선물 세트 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프티콘인 커피라든지 뭐 치킨, 모바일 교환권, 또 연극 영화, 뭐 공연 관람권도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이때 온라인 상품권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김영란법 해당자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백화점 상품권은 얼마, 뭐 5만 원, 10만 원 금액이 딱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현금화 가능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 상품권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커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은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이 금액만 적힌 이런 온라인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2277번님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이 불법 사금융 업체가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어저께 경제상식 퀴즈 정답으로 내드렸던 법정 최고 이자율 20%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죠. 20% 초과하면은 그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려는 사람들 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법적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람들이 어디 뭐 3천만 원만 벌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뜯어갔을 텐데 네. 일단 법 수위 자체가 좀 처벌 수위 자체가 약해요. 낮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그 약한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았느냐? 지난 2022년에 이 대법원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1000여 명인데 네. 그중에 구속된 사람은 20명에 불과하다. 불법 채권 추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580여 명인데 네. 그중에 구속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 2명이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원 위반으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8%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일본의 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 이런 불법 추심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벌을 안 받나? 좀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청취자 이광호님 연체 이자도 그러면은 20%인가요? 자, 최고 이자율이 20%만 그러면 연체 이자는 얼마까지냐? 네. 대부업체 기준으로 보면요. 연체 이자율은 약정 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 이자율이 20%다 하면 연체 이자율과 다 합쳐도 23%까지만 받아야 한다. 이것도 이제 법으로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나 뭐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체 이자율 뭐 한 10%대 중반 정도, 한 14, 15% 정도 나오죠. 이거는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을 하실 때 네. 약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곽지연 리포터도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674님이 작년부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열심히 들으면서 또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1%씩 전진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들으신 약 2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0.01만큼 1%만큼 더 성장하신 걸 겁니다. 모두 또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